자, 안녕하십니까. 윌비스 한국사를 맡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오늘은 통쾌한국사 기초입문과정 하기 전에 우리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처음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 위해서 이제 한국사의 출제 경향은 어떠하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업 방식은 어떠한 건지,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T 한 20분 정도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이 드디어 여러분들 2023년 공무원 합격을 위한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무조건 가기보다는 우리가 가는 길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가는 길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는 그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사, 그리고 가장 처음 과정인 입문과정,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기 전에 수업 목표. 저의 수업 목표는 이겁니다. 어떻게 구호죠. 자, 공부는 유쾌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통쾌하게 합격합시다. 이게 제 구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통쾌한국사잖아요. 통쾌하게 합격하자고요. 그런데 너무 힘들게 공부하지 말자는 거지. 유쾌하게 공부하고 통쾌하게 합격하자. 여러분들, 이게 어떤 분들은 공부를 어렵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수강생들이 얘기할 때 한국사가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험을 보든지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한국사 성적이 월등할 겁니다. 이 두 가지 목표, 어떻게 보면은 둘 다 가지하기 힘든 목표지만 저희 두 가지 다를 여러분한테 줄 수 있을까 자신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유쾌하게 공부하고 통쾌하게 합격하자.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세 단계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현재 한국사의 출제 경향, 그리고 둘째가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 대응을 위한 커리큘럼은 어떠할 것인가. 요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 OT를 듣는다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고 약간은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봅니다. 출제 경향입니다. 출제 경향, 이거 너무 단순하잖아요. 여러분들 총 한국사 20문제죠.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그 중에서 이제 전근대사, 어떻게 조선 후기까지죠. 조선 후기까지의 파트, 전근대사가 14문제고, 근현대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화기, 그 다음에 우리는 개화기에 실패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일제강점기. 요 부분을 근대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해방 이후를 현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오랫동안 보통 이제 이거는 평균이에요. 출제 경향. 그래서 전근대사가 14문제고 근현대사 6문제. 이건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최근에는 요 근현대사 비중이 조금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부 직렬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사가 8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봤던 이제 2022년 지방지에서는 7문제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그냥 편의상 분류해 놓은 거고, 근현대사 비중이 좀 올라간다.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거는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몇 프로 나왔다,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이거는 전근대사 이건 이제 전근대사 비율이고 두 번째. 자, 그럼 요즘은 출제경이 어떠하냐? 여러분들 옛날에는 진짜 아주 옛날, 그러니까 이제 8년 전, 9년 전, 이때는요, 닥치고 암기였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닥치고 암기. 그냥 무조건 외워라 이거였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두 문자 학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냥 암기빵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노량진에. 그냥 달달달 암기하는 거야, 그냥. 밑도 끝도 몰라. 사건의 내용도 모르는 새끼들이 그냥 몇 년에 무슨 사건 있고, 몇 년에 무슨 사건 있고, 모사 몇 년, 그 다음에 갑자사 몇 년. 이런 걸 그런 걸 외워야지 또 순서 문제 맞춘다. 그래갖고 닥치고 암기. 닥치고 공부나 닥치고 암기나 그거 비슷하죠.
이런 게 유행했었는데 8, 9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10년 정도 됐죠. 점차 이해 위주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특히 사료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역사적 자료죠. 그래서 사료 제시형 문제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닥치고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 한국사의 사건을 이해하고 이 사료를 통해서 야 이게 어느 책인지 그 다음에 어느 사건인지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사료가 잘 나와 있는데 이 사료는 삼국사기에 대한 사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삼국사기는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고 인종 때 김부시에 있었고 신라 위주의 기록이고 기전체 방식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어도 이 사료가 삼국사기라는 걸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삼국사기 사료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해 문제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삼국사에 대해서 연락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느 사료를 보고 아 이게 무슨 책이구나, 아 이게 무슨 사건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좀 추론할 수 있는 문제가 좀 나온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건 뭐 8, 9년 전부터 이미 출제기간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비중, 둘째 이제 이해나 사료 파악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최근 경향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예요. 세 번째. 최근 경향이죠. 최근 2년간은 출제 경향이 어땠냐. 여기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최근 2년간은 진짜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 국가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2년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본 시험이죠. 6월 달에. 여러분들, 그나마 2021년 국가직은 약간 어렵다? 그 정도. 그래서 이제 발해의 수도 이전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이라든지 문화재 이런 것들을 물어본 게 있는데 이거는 상당한 추론을 좀 필요로 하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존의 국가직 지방직 수준으로 유지되나 했는데 문제는 2020년 지방직부터요. 와, 난이도가 그냥 폭락을 해버립니다. 난이도가 정말 쉬워졌어요. 인간적으로 깜짝 놀랄 정도로 쉬워졌어요. 자, 그래서 아예 설마 여기서 더 쉬워지지 않겠지 했는데 그걸 깨버린 게 2020년 국가직이에요. 더 쉬워져. 내가 보기엔 역대급으로 쉬웠어 이게 2020년 국가직이. 자, 그래서 저는 또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지방직 시험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실이 지방직이나 국가직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역대급으로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쉬워지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020년 국가직 총평도 얘기했지만, 그냥 하수준이고 95점은 맞아야지 합격선에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합격자 평균선이 95점은 넘었어요. 이 당시에. 지방직도 못해 얘기했잖아요. 거의 난이도가 비슷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직이나 지방직 문제 해설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쉬워졌다. 최근 2년간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쉽게 출제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자, 이해 문제 많아졌다. 최근 2년간은 너무 쉬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생들은 이제 딴 학원 선생들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쉬워졌냐? 일단은 한능검이나 지텔프, 뭐 이게 이제 소방이나 이제 경찰이 점점 그쪽 넘어가니까 거기에 맞춘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얘기는 이 한국사에서 이제 문제 정답 시비가 좀 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제자가 그런 거를 회피하려고 그냥 심플하게 낸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제 따라온 강사분들은 대응을 할 때 그럼 쉽게 가자. 겁나 쉽게 가자. 그냥 쉽게. 그래서 이제 지금 대응책을 얘기하는데
자, 쉽게 가자. 어렵게 배우지 말자. 쉽게 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요, 1년에 2번 정도 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고 여지껏 쉽게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쉽게 나올 거다. 쉽게 가자. 여러분들 그럼 1년 더 공부해야 돼요. 농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이제 웬만한 직렬 다 보는데, 이제 쉽게 보통 국가직지방직은 여러분들 이제 보통 보는 시험이니까 얘기하지만, 이제 특수직렬 시험들, 뭐 계리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계리직은 진짜 올해 2020년 본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역대급. 물론 계리 시험이 옛날부터 어렵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서방직렬은 내년부터는 이제 한국사가 한문으로 대체되지만 마지막 시험에 또 갑자기 난이도가 확 상승을 해버려요. 그래서 기존에 공부했던 애들이, 기존에 서방시험 수준을 공부했던 애들이 당황을 많이 했어요. 물론 나한테 배웠던 애들은 절대 당할 필요 없죠. 왜냐? 난 더 어렵게 가르쳤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에서는 저는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많아봤자 2번 보는 시험이에요. 그거를 유행에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최소한 뇌 수업을 듣는 애들은 딴 학원 강의 듣는 애들보다 무조건 성적이 잘 나오게 했다. 쉽든 어렵든. 쉬우면 뭐 95점이나 100이고 어려워도 최소한 남들보단 잘 보게 하겠다. 이게 내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기존의 기출문제는 다 풀어봐야죠. 기존의 기출문제는 뭐 다 풀어봐야죠. 그리고 문제 이걸 하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는 거지 어렵게 가르친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사도요, 중요한 내용이 있고 그냥 잡스러운 내용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어렵게 공부한 애들은 잡스러운 내용까지 공부한 애들인데 저는 시험의 핵심 내용을 위주로 정확하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지만 어렵게 공부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배우는 애들은 굉장히 공부 쉽게 한다고 저 나름대로는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잡동사니까지 공부하지 말고 반드시 필요한 그런 필수 암기 사항을 정확하게. 왜냐? 주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겠다. 자, 2번째. 자, 그러니까 아까 했죠. 어려운 문제도 풀 수도 가르치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어렵게 가르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려운 거 어렵게? 웬만한 강사든 다 해요, 그거는. 제일 최악의 강사는 쉬운 걸 어렵게 가르치는 강사예요. 진짜 깜짝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가끔 그런 분이 있긴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쉬운 거 어렵게 가르치는 게 가장 하수고, 어려운 걸 어렵게 가르치는 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치는 거죠. 쉽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이 언제 쓴 강의평인데, 제가 좀 말은 거칠어요. 솔직히 하다 보면. 육두문자도 좀 쓸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욕할 놈은 욕해야죠. 솔직히. 7, 8 새끼를 칭찬할 수 없잖아요. 자, 육두문자도 가끔 쓰는데, 자, 한국사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거를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일단 처음부터 자잘한 거 하지 않고 처음에는 일단 틀을 잡고, 자, 그래서 굵직한 사건들을 틀을 잡고 나중에 거의 세심한 걸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커리큘럼 얘기했지만 다 이어진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틀을 잡아드리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세심한 내용을 하되 중요한 내용 위주로. 그리고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 자, 그래서 대응책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대응책까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었어요.
가끔가다 한국사 공부하러 오는 이제 깜짝 놀랄만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자, 삼국시대. 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무슨 시대죠? 삼국시대잖아요. 이걸 모르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수업 들어서 깜짝 놀라요. 아, 우리나라에 이런 시대가 있었군요. 그런데 그 학생이 100점 맞고 합격을 합니다. 실제 사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한국사 능력,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인 건 알 거 아니에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사가 난 어려운데 어떡할까요? 너무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좀 이따 얘기할 커리큘럼만 잘 따라오시면 한국사만큼은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이 윌비스를 선택한 게 탁월한 선택이었다. 특히 다른 과목은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사만큼은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커리큘럼. 자, 커리큘럼. 그러면 이제 대응책은 이거 커리큘럼 어떻게 하냐? 커리큘럼은 세 가지입니다. 자, 기초 입문 단계. 자, 기초 입문 단계. 지금 오늘 이걸 할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초 입문 단계에서 뭐를 하냐? 여러분들이 한국사의 흐름을 파악할 겁니다. 흐름. 자, 이 흐름이란 건 어떤 거냐? 뒤에 이제 보면 여기 있잖아. 기초 입문 흐름 파악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자,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낙조죠. 어떻게 보면 해가 지는 모습. 물론 이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잘 낙조가 아닐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낙조예요. 그냥 갈매기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에 이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릴 때 처음엔 일단 스케치를 해야죠. 스케치. 2단계가 기초 입문 과정입니다. 스케치하는 과정. 근데 서두르는 애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처음부터 색칠을 하려는 놈들이 있어요. 색칠. 막 색칠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애들은 명암까지, 명암까지도 막 넣으려고. 자, 여러분들 처음에는, 결국 어떤 무식한 놈들은 처음에 할 때, 여기가 만약에 고조선 부분이다. 여기가 삼국 부분이다. 그럼 삼국만 열라 그리고 여기다가 색칠하고 명암하고 고려 들어가요. 여러분, 이러면요, 그림이 균형이 깨져요. 처음에는 무조건 훌륭한 그림이 되려면 스케치를 해야 됩니다. 그 스케치 과정이 바로 기초 입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거 이런 거 그리지 않고 그냥 스케치. 이걸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럼 기본 심화 과정 뭐냐? 여기에 이제 색칠을 하는 거죠. 색칠. 색칠과 이제 좀 더 다듬는 거죠.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은 명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넣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명화가 탄생을 합니다. 뛰어난 그림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 입문 과정은 스케치하는 과정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스케치. 자, 스케치 과정까지는 뭐 성적이 아주 많이 나오지 않겠죠. 그렇지만 전체 틀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명암과 효과를 줘요. 그러면 결국 뛰어난 그림이 탄생하는 거죠. 고득점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커리큘럼. 여러분들이 가야 될 커리큘럼입니다. 자, 그럼 기초 입문 과정. 자, 기초 입문 과정 흐름 파악이다. 스케치다. 그림에선 스케치예요. 스케치. 스케치하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이제 기초 입문 과정은 어떻게 스케치할 것인가? 연대표로 전체 흐름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대표로 수업을 날 건데, 연대표는 이제 우리 선사시대부터, 기록이 없었던 시대부터 최초가 고조선 쭉 가서 이제 현대사까지, 거기까지 우리 역사 5,000년 역사의 흐름을 정리할 겁니다. 자잘한 것보다는 우리 5,000년 역사 이렇게 흘러왔구나, 그거를 보는 게 바로 기초인문단계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걸 왜 이게 중요하냐, 일단 스케치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기본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국사는 흐름이라고, 보통 한국사 공부는 흐름 공부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사 문제를 여러 번 풀 때 고수와 하수를 나누는 게 바로 또 순서 문제예요. 처음에 보통 학생들은요, 순서 문제가 나오면 진저를 쳐요. 못 풀겠다고. 이건 하수입니다. 그런다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져요. 그런데 이제 웬만큼 문제는 순서 문제 나도 처음보다는 막 이렇게 공포해지진 않는데 아직까지 어렵다, 딴 문제에 비해서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 중소입니다. 자, 그리고 순서 문제가 제일 재밌었어요, 이러면 고수입니다. 저는 순서 문제가 제일 재밌어요. 자, 그런데 이 순서 문제가 한국사에서 여러분들 하수와 고수를 판가름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푸냐 안 푸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합격에도 큰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기초인문 과정에서 이런 기본 순서를 숙지할 수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출제경향, 대응법, 커리큘럼까지 다 끝냈습니다. 자, 다 끝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로, 여러분들 어쨌든 이 커리큘럼만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은 한국사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내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 여러분들 한국사는 무조건 남들보다 잘 볼 겁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난이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95, 100이고 어렵게 나오다 남들보다는 잘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한국사가 합격의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문과정 OT를 마쳤습니다.